2020 ICT 10대 이슈를 주제로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문형돈 단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역시 앞으로 모시고 박수로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조명이 너무 세고 입이 부셔서 말씀이 잘 나올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2020년 ICT 10대 이슈입니다. 이거 듣기 위해서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남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앞에 김난도 교수님 같은 경우에 10대 이슈를 똑같은 10대 이슈를 발표하셨는데 ICT와 관련된 4개밖에 발표를 못하셨는데 저희는 이게 전부 다 ICT와 관련된 주제다 보니까 여기를 다 수박 겉핥기가 됐든 가볍게든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다 말씀드릴 거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지 못한 내용들을 저희 이제 보고서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에는 리리스될 예정이라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서 받아서 보시면 구체적인 내용도 좀 더 보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다른 거는 김난도 교수님 책과 달리 저희 거는 무료니까 많이 다운로드 받으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조사 개요와 경기 전망 10대 이슈로 나눠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사 개요는요. 저희가 이제 2008년부터 12년째 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차년도나 차년도에 대해서 IT 산업에 대한 핵심 이슈들을 도출해서 조망하는 것들을 작업을 하고 있고, 이걸 통해 가지고 정책이라든가 산업 전략을 수립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올해는 한 380명 정도는 ICT 업계 전문가 패널들을 이용해서 조사를 했고요. 거기에 전문가 FGI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10대 이슈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뽑은 이 10대, 10대 이슈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5G, 인공지능, 반도체, 신모빌리티, 그 다음에 규제개혁, 기독경제, 노동 4.0, 친환경 ICT, 그다음 보호무역주의, 신난방, 신국방 정책으로 10개가 저희가 뽑았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뒤에 설명드리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2018년과 19년의 이슈가 좀 다른 걸 좀 느끼실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2018년까지는 저희가 이 산업과 기술 중심으로 ICT 이슈들을 뽑았었고요. 19년부터는 아까 김난도 교수님도 설명하셨습니다만 기술이 트렌드를 바꾸는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이런 트렌드들이 기술을 바꾸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회적이나 경제사회적인 분야, 그 다음에 대외환경적인 분야를 함께 고려해서 10대 이슈를 뽑으면서 19년에 대한 전망, 올해에 대한 전망부터 좀 바꾼 형태로 진행을 했고요. 또 저희가 이제 매년 조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경기 전망과 경쟁력에 대한 어떤 전문가 패널들의 의견을 요청한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다행히 경기 전망 내년도에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경쟁력 측면에서 조금 작년과 좀 올해 전망이 다른데요. 작년에는 워낙 중국 불기가 강조됐던 시기였었기 때문에 아마 우리 경쟁력이 다소 위기감이 고조됐던 시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다소 저하된다라는 우려가 많았었던 것 같은데, 올해에는 어쨌거나 5G 전략, 5G 세계 최초 상용화 같은 자신감을 통해서 조금 더 내년에는 비약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부터 10대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이슈로 뽑은 것이 5G 세계 최고 도약을 향한 정면 승부라고 뽑아봤고요. 이슈 개요를 말씀드리면 세계 최초 5G 경쟁력 확보를 통한 4차 산업혁명 시대 글로벌 경제국의 기반을 마련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G, 3G, 4G에 이어서 5G까지 저희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를 달성했고요. 그 다음 이런 과정에서 4G까지는 기본적으로 B2C와 관련된 비즈니스 모델이 강조됐던 그런 통신 방식이었다면 5G부터는 본격적으로 B2B가 고려된 통신 방식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B2B가 강조된 5G가 활성화되면 데이터 경제라든가 디지털 전환이 좀 더 확산되는 한 해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해봤고요. 이번 뉴스 타이틀을 뽑아본다면 대한민국 세계 최초 스마트폰 기반 5G 상용화 개시는 새로운 시대의 포문을 열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각각 이슈에 대해서 2가지 정도씩 전망 포인트를 좀 뽑아서 이제 정리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전망 포인트는 5G 인프라 구축으로 B2B 시장이 본격화되며 세계 최초 경제에서 최고 경제로 변화할 것이다 라고 정리해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5G 상용화가 지난 4월에 우리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를 실시했고요. 8월 기준으로 16개 국가 정도가 5G를 상용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되면 대부분의 국가들이 상용화를 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B2C에 대한 어떤 통신의 5G 적용은 상당히 빠르게 진전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기본적으로 5G가 B2B를 타겟팅하고 있다는 걸 고려한다면 이런 융합 서비스가 새롭게 많이 등장할 것이고, 이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각국의 노력들이 굉장히 치열하게 전개될 거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나라도
5G 기반의 스마트 공장이라든가 5G 기술을 활용한 자율주행 기술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서비스들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한 해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됩니다. 두 번째 점검 포인트는 저희가 5G 시대 네트워크 장비 핵심 부품의 성장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적어봤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그 4G 작년 2분기와 올 2분기의 그 장비 시장 데이터를 좀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4G 시절에는 삼성전자가 한 11% 점유율 정도, 이것도 굉장히 좋은 당시 성과였는데 보통 5, 6%에서 한 11% 정도를 기록하면서 한 4위, 5위 정도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올 2월에 5G 세계 최초 상용화 이후에 1분기에는 우리가 1위였고요. 2분기에는 삼성전자 2위를 차지하면서 우리 네트워크 장비 시장, 그동안 서론봤던 네트워크 장비 시장에 새로운 좀 기회가 열리는 게 아니냐라는 장밋빛 전망을 좀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G 통합칩과 관련해서 그간의 그러니까 통신 모듈과 관련해서는 칩과 관련해서는 거의 퀄컴의 시장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삼성전자가 지난 아이파 2019에서 5G 통합칩을 세계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특히나 파이 같은 경우에는 9월 26일에 최초 양산폰을 탑재한 통합칩을 양산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존의 퀄컴 주도의 통합칩 시장 구도가 삼성전자에게도 기회가 되고 화웨이도 기회가 된 3자 다자구도로 변화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아서 우리가 이 네트워크 장비와 이런 그 핵심 부품에서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전망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뽑은 두 번째 이슈입니다. 인공지능 활용의 보편화가 가속될 거다. 또 잡아봤고요. 인공지능은 빠르게 기술이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활용과 확산이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고요. 다만 이런 과정에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좀 바라봐야 될 것이 사회적 수용 논의를 복속하는 것도 아마 점점 강조되고 있고 내년에는 이런 것들이 좀 더 강조되지 않을까 하고 전망을 해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교통 분야라든가 제조 분야라든가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도 혹시 실제로 여기 개발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그런 서비스들이 빠르게 그 인공지능 분야가 우리 여러 산업 분야에 확산되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 기술의 발전도 정말 실제로 저희가 체감할 수 있는 정도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 다만 이 신뢰성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또 이걸 윤리적으로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의 문제도 항상 지금 상존하고 있는 과제들이라 이런 것들이 아마 내년부터는 조금 더 논의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뽑아봤고요. 뉴스 타이틀을 뽑아봤을 때 저희가 정리한 내용은 우리 삶에 스며든 AI 정말 믿을 수 있나 정도의 타이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 전망 포인트로는 온디바이스 AI를 향한 AI 반도체 대전이 본격화할 것이다를 뽑았습니다. 이것을 뽑은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데 기존에 이제 그 AI 쪽의 그 기술은 대부분 소프트웨어 쪽을 강조해왔습니다. 근데 그런 측면뿐만이 아니라 이런 그 디바이스 쪽에서 활용하는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수요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서 앞으로 그 클라우드 혹은 엣지 클라우드 쪽의 기술 발전과 더불어서 온디바이스 AI도 빠르게 성장하면서 관련 그 시장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나 그런 과정에서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NPU 경쟁이라든가 빅데이터를 고속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고속 광대역 메모리 수요도 확대되면서 AI 반도체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면서 관련 온 디바이스 AI에 대한 그 기술 요구도 급성장하고 그런 과정이 그런 어떤 AI 반도체 대전으로 나타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두 번째는 포스트 딥러닝 시대 넥스트 AI 논의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로 적어봤습니다. 우리가 이 딥러닝이라는 기술이 굉장히 요즘 주목받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어떻게 학습하는지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없어서 신뢰할 수 없다는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설명 가능한 AI로 조금 더 설명 가능한 AI 기술을 통해서 이것들이 어떻게 추론하고 학습하는지를 알 수 있도록 저희가 연구하는 그 연구 프로젝트들이 시도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특히나 이런 AI가 활용이 빠르게 확산되고 이러면서 그 대중화됨에 따라서 AI 윤리에 대한 논의도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세계 주요국들이 관련한 그 여러 가지 정책들에서 이런 AI 윤리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우리 지난주에 그 대뷰 2019 행사에서 대통령께서도 우리나라의 그 AI 윤리에 대한 고민을 좀 더 강화해서 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앞으로 이런 AI에 대한 신뢰, 그다음에 윤리에 대한 문제도 기술적 이슈와 더불어서 내년에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희가 뽑은 세 번째 이슈입니다. 위기와 기회가 공존할 2020년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을 잡아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 반도체 산업은 앞서 최경 실장님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그 메모리 반도체를 중심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그 무역 전쟁, 경제 제재, 그 다음에 그 후발 경쟁국의 추격, 그 다음에 기술 혁신과 새로운 수요의 등장, 이런 것들이 우리 그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빠르게 바꾸고 있고, 이런 것들이 내년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뉴스 타이틀을 뽑아본다 그러면 반도체로 촉발되는 미래, 반등의 한 해를 기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뽑은 저희가 그 전망 포인트는 2020년 시장 수요 회복에 따라서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반등할 것이다, 이렇게 좀 잡아봤고요. 뭐 왼쪽 첫 번째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그 메모리 시장의 점유율은 글로벌리 한 62% 정도 차지하는 1등 산업입니다. 하지만 뭐 오늘 지금 뭐 뉴스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반도체가 의외로 잘하고 있다라는 뭐 보도 자료는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여러 가지 위험 요인과 기회 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이런 상황에서 그 디램과 낸드 플래시의 수요 공급 예측을 보시면 아래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디램은 그 내년도 2분기부터, 그 다음에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에 내년 3분기 정도부터는 반등이 예상돼서 공급 부족 현상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견조한 수요는 있었으나 메모리 반도체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던 부분들에서 가격 반등까지 일어난다면 앞으로 내년 이후에는 굉장히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반등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두 번째 전망 포인트는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적어봤는데요. 신성장 산업으로서 시스템 반도체 산업 성장이 본격화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우리 그 시스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대단히 취약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비메모리 분야는 미국이, 또 파운드리 분야는 대만이 강점을 갖고 있는 분야고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여전히 뭐 아직은 경쟁력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제 정부의 정책 발표라든가 삼성전자의 의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현재 대표 제품들과 미래의 유망 제품들을 함께 잘 엮어서 유망 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 그 다음에 그 전략적 인수합병이라든가 동반성장 생태계를 잘 구축해내는 어떤 정책, 민관의 노력이 함께 잘 어우러진다면 내년부터는 또 시스템 반도체에 또 새로운 시스템 반도체가 도약할 수 있는 한 해가 된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메모리 반도체의 반등, 그 다음 시스템 번째의 성장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우리 그 반도체 산업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예측해봤습니다. 네 번째 이슈입니다. 모빌리티, 신모빌리티 혁신의 전환점이라고 잡아봤고요. 기본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이런 소유보다는 사용을 강조하는 그런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촉진할 수 있는 ICT의 기술적 지분은 계속될 것이다 전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그림은 그 ADL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기본적으로 모빌리티 1.0, 2.0, 3.0을 거치면서 자율능력이 증기기관으로 내용기관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근데 모빌리티 4.0의 시대는 플랫폼 교통의 시대다라고 ADL에서 정의하고 있고요. 이러한 추세가 내년부터는 지금까지도 그랬습니다만 내년에 조금 더 가속화되는 한 해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스 타이틀을 뽑아봤을 때 신모빌리티, ICT 기술이 진화하는 게 성장 정도로 뽑아봤습니다. 저게 첫 번째 전망 포인트는요. 승차 공유를 넘어서 통합 모빌리티 플랫폼이 본격화할 것이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승차 공유 시장 글로벌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다들 보시는 그림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기존의 대중교통 서비스와 그 다음에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오토 서비스들, 그 다음에 라스트 마일 책임지는 이 모빌리티들이 결합된 그런 통합 모빌리티 플랫폼이 본격적으로 시장이 성장하고 있고요. 해외 사례와 국내 사례를 빌지 않더라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 세계적으로 각 국에서 각 도시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이런 통합 모빌리티 플랫폼 서비스가 성장할 수 있는 ICT 기술적 이슈는 굉장히 탄탄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만, 잘 아시는 것처럼 타다 사례와 같이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되고 규제가 어떻게 풀려나가느냐에 따라서 관련 서비스가 내년에 어떻게 성장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이슈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전망 포인트는 퍼스널 모빌리티 확산에 따라서 신 ICT 디바이스 분야의 규범 적용 요구가 확대될 것이다 로 적어봤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퍼스널 모빌리티가 굉장히 많이 확산되고 있고요. 신도시라든가 이런 데 가보면 굉장히 이용들이 많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퍼스널 모빌리티가 도로교통법 제2조 19항에 의해서 법의 규정을 받고 있는데 이게 차도로 다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보행자 도로라든가 자전거 도로로 다녔을 경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 실제로 퍼스널 모빌리티 사고 보시는 것처럼 17년 대비
18년에 한 100% 그러니까 거의 뭐 2배 가까이 성장하는 사고가 늘어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3월에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개최했던 그 규제 해커톤을 통해 가지고 그 개인형 이동수단의 자전거 도로 주행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아직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단속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서 관련한 그 제도가 완벽하게 지금 우리 그 법령상으로 자리 잡은 것은 아닙니다만 개도를 통해서 이런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오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보험 측면에서 보면 B2B라는 B2C 모델에서 아직 완벽하게 규정된 보험 모델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고가 났을 때라든가 이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들이 지속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기술적으로 뭐 ICT 기술의 주행 상황 파악이라든가 위치 및 상태 확인과 같은 여러 가지 그 인슈어텍 기술들을 활용한다든가 ICT 고유의 기술들을 활용해서 저런 그 새로운 규범 정립이 확산될 수 있도록 기술적인 발전이 그 이런 시스템 내에 도입되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해봤습니다. 5번째 이슈입니다. 규제 개혁을 통한 ICT 신성장 격하고 마련이라고 잡아봤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신기술 기반의 신서비스 수용을 위해서 실정을 통한 규제 개혁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물론 지금까지 그 과거 정부에서부터 규제 개혁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그 정부에서 그 중요성을 강조해 왔고 그러면서 이 금융, 쇼핑, 의료, 모빌리티, 자율주행과 같은 분야의 규정 개정이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작년부터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실증 체계를 통해 가지고 빠르게 또 규정화, 그러니까 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이런 내용을 저희가 이제 뉴스 타이틀을 뽑아본다면 규제 특례 활성화, 데이터 산법 개정이 그 IT 신산업, 신경제의 돌파구다 정도로 정리해봤고요. 첫 번째 전망 포인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관 공동의 규제 혁신 노력으로 신서비스 모델이 본격 등장할 것이다. 로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규제 혁신을 위한 노력은 보시는 것처럼 규제 샌드박스라든가 7대 실증 특례구역 지정과 같은 다양한 실증 특례 방법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서비스를 실제로 테스트해볼 수 있고 서비스가 확산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줬습니다. 실제로 그 19년도 규제 특례 사례로 보시는 것처럼 손목시계용 심전도 측정기라든가 반반 택시라든가 그동안 잘 풀리지 않았던 서비스들이 실제 시장에 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줬고요. 특히나 이런 노력들은 아마 2020년에도 계속돼서 혁신성장 및 선제적 규제 혁파 과제들로 제시되고 있는 과제들입니다. 자율자동차 영상정보 수집 활용이라든가 원격 주차 서비스와 같은 서비스들이 앞으로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등장할 수 있는 그런 규제 혁신 노력이 지속되지 않겠나 예상됩니다. 두 번째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해서 데이터 산업이 활성화될 것이다. 인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개인정보 3법 개정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아쉽게도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고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구 2019라는 행사에서 그 대통령께서는 국회와 함께 노력해서 정부가 이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라고 공언하셨습니다. 그래서 빠른 속도로 이런 그 데이터 개인정보보호 3법이 개정된다면 보시는 것처럼 의료라든가 치안이라든가 금융이라든가 대표적으로 저희가 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막혀서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할 수 없는 분야입니다. 이런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들이 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지는 한 해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예측해봤습니다. 다음 이슈는 구독경제, ICT 신소비 트렌드의 확산입니다. 신세대의 소비 형태가 변화하고 있고요. 아까 김남준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이 소비 트렌드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기술도 발전하고 있어서 이런 구독형 비즈니스 모델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새로운 소비 트렌드로 자리 잡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겠나라고 예측해보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2000년 기준으로 한 2,100억 불 정도 했던 그 구독경제 시장이 2020년에는 한 5,300억 불 시장으로 한 2배 이상 성장하는 그런 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구독경제와 전통경제, 공유경제와 좀 다른 무제한형, 정기구독형, 렌탈형의 어떤 다양한 형태를 가지면서 내년부터가 아니라 올해부터도 이미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이 구독경제의 형태가 발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스 타이틀로 뽑아본 것이 ICT 플랫폼 기술로 활성화된 구독경제, 경쟁과 확산 본격화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전망 포인트는 구독경제 범위 확산이 확대되면서 구독경제 플랫폼 기업들의 성장이 본격화될 것이다로 잡아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그 구독경제를 세 가지 유형으로 좀 유형을 해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무제한형, 정기구독형, 렌탈형인데요. 그
그 우대한형은 기본적으로 디지털 콘텐츠와 같이 제한 없이 사용이 가능한 분야에서 지금 서비스가 뭐 넷플릭스라든가 멜론을 통해서 멜론과 같은 그런 서비스들이 활성화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기 배송의 편리함, 그 생활 필수품을 정기 배송해서 쓸 수 있는 그 편리함들이 강조된 그 정기 구독형 서비스 모델들도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가품을 중심으로 해서 유지보수의 편리함이 강조되는 렌탈형 그런 서비스들이 강조되고 있고 같고요. 이런 구독 경제가 다양하게 지금 우리 삶에 끼어들고 있는데요. 이런 구독 경제가 결국에 발전하는 그 핵심 키 포인트는 빅데이터의 AI 분석을 통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개인의 앞서 김남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자 개개인을 0.1 세그먼트 단위로 0.1명 단위로 세그멘테이션 한다라고 정의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개인에 대한 정보를 분석해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맞춤형으로 큐레이션 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고 있느냐, 이것이 결국엔 구독경제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관련 기술에 대한 인력이라든가 기술의 발전에 집중하는 한 해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두 번째 전망 포인트는 토종업체와 글로벌 업체 간의 OTT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될 것이다 적어놨습니다. 구독경제 대표적인 서비스 모델이 아까도 빌런 교수 말씀하신 스트리밍 쪽인데요. 스트리밍 쪽의 대표적인 서비스가 이 OTT 서비스고요. 보시는 것처럼 2018년 7월과 19년 7월 두 해를 비교해 봤는데 유튜브야 넘사벽이라고 본다면 그 외에 지금 넷플릭스라든가 틱톡 두 가지 서비스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항해서 우리 기업들은 웨이브라는 서비스를 런칭하면서 이런 외상 기업들과 좀 대응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에는 글로벌 경쟁 기업들과 경쟁하는 데 한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경쟁력 있는 오리지널 콘텐츠를 확보하는 것도 아직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실제 최근에는 미드라든가 해외 영화라든가 다양한 해외 콘텐츠를 소비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걸 고려한다면 해외 경쟁과의 제휴를 체결해서 전체로 경쟁할 수 있는 볼륨과 볼만한 콘텐츠를 확보하는 것이 결국에 그 해외 OTT들과 경쟁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일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다양하게 사업자들이 노력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일곱 번째로 노동 4.0, 플랫폼 노동과 자동화 무인화의 확산을 적어봤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기술의 진보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 전통적 일자리와 일하는 방식에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고요. 독일에서는 인더스트리 4.0 이후에 이 기술의 변화를 노동의 변화로 관점에서 재구성해서 노동 4.0이라는 것을 펼쳐낸 백서를 발간한 바가 있는데, 거기서 정의한 바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고급 자동화 무인화 확산을 통해서 고급 지식 노동자가 증가하는 산업의 형태로 노동의 형태로 발전할 것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내년도에 그 뉴스 타이틀을 뽑아본다면 ICT 기술 미래 형태와 방식 미래를 바꾸다 정도로 뽑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전망 포인트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그 플랫폼 노동의 확산과 ICT 기반 자동화 무인화 추세가 가속화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데이터에서 보시는 것처럼 16년 대비 18년 세계 플랫폼 노동 시장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아래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프라인과 전통적 노동의 방식이 온라인과 그 다음에 새로운 플랫폼 노동의 방식으로 변화하면서 긴노동이라든가 이것들이 지역 기반의 긴노동, 웹 기반의 긴노동 이런 식으로 표현됩니다만, 다양한 새로운 그 노동 형태, 그다음 일하는 형태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단순 노무직이라든가 이런 단순직보다는 창의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업무직들이 더 늘어나는 형태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실은 키오스크라든가 무인점포와 같은 단순직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들, 그 다음에 사무직의 업무를 지원하는 RPA라든가 제조 현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스마트 공장과 로봇 기술들, 그 다음에 물류를 바꿀 수 있는 자율주행차 기술들, 이런 것들이 트렌드를 바꾸는 주요한 기술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 전망 포인트는 주 52시간 근무제 실시 확대로 ICT 업계에 일하는 일자리가 일하는 방식의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다 정도로 잡아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는 50인 이상 기업들, 그 다음에 2021년 내후년이죠. 내후년 7월부터는 5인 이상 기업들이 이 법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저것에 우리가 그 ICT 분야에서도 특히나 이 소프트웨어 분야가 굉장히 큰 영향을 받고 예상되고 있는데요. 숫자에서 보시는 것처럼 5인 이상 기업들이 전체 기업들의 40% 정도 됩니다. 그러면 내후년 7월부터는 전체 소프트웨어 기업의 한 40%가 이 법의 영향을 받게 되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특히나 이런 그 소프트웨어 업체라든가 이 ICT 업체가 이 52시간 근무제 민감한 이유는 다 잘 알고 계십니다만 이게 특정 시기에 일이 몰리고 야근이 잦은 문제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외부에서 근로들을 하시다 보니까 근태 관리도 어려운 상황, 또 전문성을 강조하는 그런 직종이다 보니까 대체하기도 어려운 상황,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업계들이 이제 대응 마련에 대해 노력하고 있는데 탄력적 근로제 실시라든가 앞서 말씀드렸던 RPA 같은 자동화 솔루션 도입, 그다음에 협업 원격 툴 도입과 같은 방식, 어떤 기술적 문제를 가지고 이런 그 52시간 근무 해결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닌 것 같고 민관이 뭔가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내년에도 끊임없이 대화하고 풀어나가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친환경 ICT 지속가능 환경을 위한 ICT 혁신으로 적어왔고요. ICT로 인한 환경 개선 효과를 극대화하고 ICT로 인한 환경 파괴 효과를 최소화하는 지속가능 ICT 혁신 노력이 가속화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ICT 자체가 환경 파괴를 막는 것도 있지만 환경 파괴를 또 가속화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환경 파괴를 막는 부분은 최대화하고 환경 파괴를 하는 분야에 대해서 최소화하는 그 노력을 통해서 이런 그 지속가능 ICT가 가속화되는 한 해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해봤고요. 저희가 뉴스 타이틀을 뽑아본 것은 환경 이슈,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 새로운 산업을 키우고 정도로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전망 포인트는 환경 오염과 지속 가능 경영에 대응하는 친환경 ICT 제품 서비스 보급이 확산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보시는 것처럼 그 공기청정기 같은 그 친환경 가전제품의 보급이 굉장히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숫자로 보시는 것처럼 아래 숫자로 보시는 것처럼 2018년 대비 19년도에는 거의 2배 가까이 성장하는 시장이 되고 있고요. 실은 이런 그 대수가 많이 팔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제품들이 판매되는 방식들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공용, 가정, 거치, 구매라는 키워드가 앞으로는 점점 개인, 학교 기관과 같은 직장, 휴대, 렌탈 구독과 같은 방식으로 바뀌면서 이런 그 친환경 제품들을 소비하는 방식과 행태가 변할 것이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고요. 또한 이런 과정에서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서 기업들도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원보호를 위해서 종이입니다만 전자증권을 도입하든가 전자유수증을 도입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펼치고 있고요.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도 친환경 데이터 센터 건립을 위해서 추운 나라에 데이터 센터를 건립한다든가 이런 방식도 취하고 있으면서 특히나 알리백 같은 신재생 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하는 캠페인에도 가입하면서 이런 그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서 기업들도 노력하고 있고 제품과 이런 서비스들이 확장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해 봤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자동차 ESS용 수요 급성장으로 2차 전지가 우리나라의 새로운 ICT 전략 공모로 부상할 것이다.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요. 그다음 ESS가 최근에 화재라든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ESS 비즈니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계 2차 산업, 2차 전지에 대한 그 시장도 굉장히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그 2차 전지 시장에서 세계 점유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살펴보면 세 가지 정도 시장을 나눠봤을 때 소형 전지에서는 나름 성과를 내고 있는 상황이지만 전기차용은 중국에 압도당하고 있고 ESS는 한국이 우리가 대단히 잘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재 사고라든가 이런 문제들 때문에 비즈니스 확장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나 앞으로 이런 이 전기차용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그 내연기관을 대체하면서 전기차용 이런 2차 전지 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텐데요. 기술적으로 한국과 일본이 중국을 앞서고 있습니다만 잘 아시는 것처럼 중국은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그 전기 자동차 시장이 중국입니다. 근데 중국은 중국산 배터리를 쓰지 않으면 자국 시장에서 차를 판매할 수 없도록 강제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해외 기업들이 중국에서 생산해서 해외로 판매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그 시장 측면에서의 중국의 이 경쟁 우위를 한국이나 일본 기업들이 따라갈 수 없는 상황이 언젠가는 만들어지지 않겠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술의 격차가 결국 시장의 격차를 통해서 다시 이렇게 보완되면서 역전될 수 있는 그런 위기도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그 2차 전지 시장이 결국에는 새로운 시장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만 우리도 이 전기자동차라든가 ESS의 문제를 빨리 해소함으로써 2차 전지 시장이 우리 성장 전략을 위한 그러니까 성장 전략을 위한 전략 품목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음 이제 대외환경으로서 보호무역주의, 글로벌 패권주의 확산을 국내 ICT 혁신을 촉발
잡아봤습니다. 앞서서 최경 실장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만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의 보호무역 기준 확산으로 우리나라 핵심 경쟁의 확보를 더 새로운 돌파구 모색이 시급한 한 해가 될 거고 여러 가지 노력들이 진행될 것이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뉴스 타이틀을 뽑아본 것이 보호무역주의의 거친 역할을 맡은 대회가 ICT 정도 뽑아왔고요. 첫 번째 전망 포인트로는 저희가 그 미중 분쟁으로 그 대한민국 ICT 산업의 위기와 기회가 공존할 것이다 또 잡아봤습니다. 앞서서도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미국과 중국 간의 분쟁을 통해서 기업 제재와 관세 부과가 상호 간에 벌어지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글로벌리 EU라든가 일본이라든가 다양한 국가들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세계 경제 성장률이라든가 ICT 산업 성장률이 급전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나 그 아래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중국에 대한 우리 ICT 수출이 볼륨 자체도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이 그로스 레이트 자체도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중국이 더 이상 우리한테 매력적이고 안정적인 시장이 되어주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어떤 위험 요인, 우리 ICT 산업에 대한 위험 요인이 증폭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런 갈등을 통해서 화해에 대한 제재, 그 다음에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 대한 억제 이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에게는 조금의 시간을 벌어줄 수 있는, 기회라기보다는 시간을 벌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5G 스마트폰이라든가 초기 시장입니다만 5G 스마트폰이라든가 장비 시장에서 우리가 하나의 기회를 또 만들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반도체 굴기도 억제되면서 약간 지연되면서 반도체 시장 점유율도 실은 작년부터 올해에 걸쳐서 중국이 본격적으로 디램 반도체를 생산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었는데 그런 속도들이 좀 지연되고 실제 현실화되지 못하면서 아직은 우리 반도체나 이런 그 전략 품목들의 우리 대단한 그 성장 품목들이기 때문에 전략 품목이기 때문에 이런 품목에서 시간을 벌면서 조금 더 차별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아래쪽 그림은 그 중국 제조 2025 전략에 있어서 영향을 받는 나라들을 전체적으로 플로팅해 놓은 그림입니다. 잘 보이지 않으실 것 같은데 그 오른쪽 맨 위에 우리나라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그런 그 여러 가지 그 미중 갈등이 우리에게는 어느 정도 시간을 벌어주는 기회를 만들어줄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 어떤 내년도 역시 이런 위기와 기회의 공존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해봤습니다. 두 번째 전망 포인트는 한일 갈등은 소재 부품 장비의 도약을 촉진할 것이다 적어봤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7월 수출 규제로 시작돼서 한일 무역 갈등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여전히 한일 갈등이 잘 풀리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신문에서 언론에서 잘 많이 보셨을 겁니다. 우리나라의 수출 증가율이 수입 증가율을 넘었으면서 실질적인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은 일본의 기업들이다라는 분석 기사가 나왔고요. 특히나 일본에서는 이제 조금 유화책 비슷한 언론 플레이도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이런 그 갈등을 통해서 우리 기업들은 도입선을 가변한다든가 자체 개발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실은 도입선을 가변하는데 시간이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한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해 본다면 이런 그 한일 갈등 문제가 빠른 속도로 저희가 해결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 될 수 있고 그런 과정에서 기업들이 잘 버텨주셔야 된다는 안타까운 말씀도 드리면서 실은 민관이 굉장히 노력하고 있어서 내년도에 대규모의 R&D 투자도 진행되고 관련한 그 정부의 노력, 그 다음에 민간의 노력들이 결합된다면 빠른 시간 내에 저희가 이런 위기도 극복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예측해봤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이슈입니다. 신남방, 신북방, 대중 무역 의존도 탈피 본격화 적어봤고요. 신남방, 신북방 국가들이 우리 IT 산업 성장을 연한 핵심 파트너로 주목받는 한 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신남방 국가들은 중국을 넘어서서 제조 거점과 새로운 시장으로서 주목받는 시장이고 GDP 규모로만 보면 아세안과 인도를 약 5조 달러 시장입니다. 그리고 신북방 국가를 보면 부품 투자 R&D, ICT 인프라 협력과 같이 수적 파트너로서의 의미가 있는 시장입니다. GDP로도 약 2조 달러 규모의 시장이라 우리가 이 신북방, 신남방 국가들을 잘 적절히 협력하고 활용함으로써 핵심 파트너로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뉴스 타이틀로 뽑아보면 글로벌 ICT 영토 확장을 위한 대장적 가속화 정도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전망 포인트는 IT 생산과 시장으로서의 중국의 매력도가 감소해서 탈중국화 가속화될 것이다.
보시는 것처럼 중국 제조업의 평균 임금 상승률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높아지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ICT 기업들의 대중국 신규 법인 설립 추이도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은 뭐 우리뿐만이 아니라 그 글로벌 기업들에게 해당되는데요. HP라든가 델이라든가 MS나 소니와 같은 기업들도 모두 탈중국 선언하면서 태국이라든가 말레이시아, 베트남 쪽으로 생산 공장들을 이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중국의 제조 여건이 약화되는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한 중국 시장의 매력도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은 잘 아시다시피 참 무한정 성장하는 시장이었습니다만 얼마 전부터 이제 꼬꾸라지기 시작해서 최근에 그 ICT 전망인데요. 중국 ICT 시장 성장률에 대한 전망인데 지속적으로 0.2,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0.01%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 중국 시장의 시장 자체의 매력도 하락하고 있고, 특히나 한 가지 예비다만 중국 스마트폰 시장의 오컬업체 점유율인데요. 지난 2분기 기준으로 한 92% 정도 중국 제품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한 0.8% 정도 돼서 기타로 분류되고요. 그런 시장인데 이게 단순히 휴대폰만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고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그 중화 사상에 입각해서 자국 제품들에 대한 선호 사상이 높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 제품들이 중국 외에서 생산된 제품들에 대한 그 추성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 이 시장으로서의 매력도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서 어떤 제조 여건이라든가 이런 그 시장 매력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탈중국화가 가속화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두 번째로는 신남방, 신북방으로의 ICT 진출 협력이 확대될 것이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중국이 제조 거점으로서의 의미를 잃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태국과 베트남, 말레이시아로 삼성전자라든가 우리 그 LG전자라든가 휴대폰, PC 이런 시장 그 생산 기지들이 빠르게 이동하고 있고요. 이번 달 이제 말일인데요. 한국과 아세안 간 그 특별 정상회의, 그다음에 한메콩 정상회의 등을 통해서 신남방 진출을 위한 마중물 역할이 잘 적절히 수행된다면 보시는 것처럼 우리 수출 비중이 13년 이후에 13.7% 정도에서 19년 상반기 9월까지 한 23.2% 정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는 좀 더 가속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이 남방 시장은 우리의 제조 거점이자 새로운 시장으로서 주목받는 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북방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 파트너로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러시아와의 그 기술 ICT 협력 포럼, 그다음에 소재품 장비에 대한 공동 펀드 조성을 통한 기술 개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그 시장으로서의 의미도 있지만 기술 개발 파트너로서의 의미가 좀 더 큰 그런 시장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우리 기업들이 2016년에서 17년, 18년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북방 지역 내에서 신북방 국가에서의 그 새로운 그 법인 설립들이 늘어나고 있다 하는 것을 봤을 때 신남방, 신북방 지역들이 우리에게 새로운 제조 거점이자 시장으로서, 그다음 협력 파트너로서의 의미를 갖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지금까지 10개 10대 이슈를 저희가 말씀드렸고요. 이 10대 이슈를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좀 다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과 산업이 트렌드에 영향을 주고요. 그다음 경제사회적 분위기, 트렌드가 또 기술에 영향을 주고, 이런 것들을 아우르는 대외 환경들이 영향을 준다는 걸 고려해본다면 기술산업적 관점에서 혁신적 신산업이 된다니 주목받는 내년도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경제사회 대전환도 빠르게 진전되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경제 환경이 재편되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고민해야 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돼서 저희가 이제 마지막 키워드로 2020년 ICT 기반 혁신적 신산업을 육성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노력을 통해서 국가경제사회 대전환의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10대 이슈 저희가 정리한 2020년 ICT 10대 이슈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